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3을 한번 해볼 텐데요.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인문예술 3을 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문예술 3은 일단 전체적으로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 자,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게 정신세계,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라캉이, 자, 뭐냐면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인간의, 인식과 관련된 세 가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 가지 세계. 자, 첫 번째가 상상계. 자, 상상계, 그 다음에 상징계, 그 다음에 실제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무의식 혹은 인간의 약간 불안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엔 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 인간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가. 자, 욕망의 실체. 자, 요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자, 그런 제시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상상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상계를 설명합니다. 자, 이 상상계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유아. 그러니까 이게 6에서 18개월. 자, 6에서 18개월. 된 아기. 자, 아기가 갖고 있는 이 불안의 원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6에서 18개월이면 거의 이제 정체성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치? 자, 그럴 때에 이제 이 불안감의 근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징계라고 하는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식으로 이 불안을 일으키느냐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과 이 자아의 형성이 되게 깊은 관련을 맺게 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자, 6에서 18개월의 아이들은 아직 감각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딱 하나로 종합화돼 가지고 이제 뇌로 들어오는 그런 체계가 아직 갖춰지기 전의 모습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 무슨 어떤 리모컨을 보면 얘는 흰색이고 네모고 그다음에 띠디딕 소리가 나고 촉감은 어떻고 약간 이런 거 냄새는 어떻고 이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모습조차도 이게 다 파편화되게 들어와 있는 거야. 시가 이것들이 종합화되어 있지 않은 거야.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파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인식 자체, 체계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는 거야. 이 어린 아이들은. 자, 그런데 얘네가 무엇을 보죠? 얘네가 뭘 보냐면 이게 거울을 보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거울에서는 거울에 비치는 자기 아이의 모습은 이게 완전한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머리면 머리, 손이면 손, 발이면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감각이 들어오는 방향도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이게 전체가 보이는 거울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울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와 동일시를 추구해요. 그래서 동일시를 추구한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좁게 쓰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내가 왜냐면 맨날 쓰다 보면 이쪽은 널널하게 쓰고 이쪽 가면 막 좁혀서 쓰길래 이쪽에 조금 더 많이 써봤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보면 통합되지 않은 아이가, 그러니까 인식이 통합되어 있고 감각이 파편화되어 있는 아이가 거울에서는 이제 이게 전체 이미지가 보이잖아. 이게 완전 전체이니까 완전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걸 하냐면 이걸 동일시를 추구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이 거울의 이미지와 내 전체를 약간 동일시로 추구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인식 속에, 나와, 자, 거울 속에 나가, 어때요? 괴리가 발생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인식 속에 나와 거울 속에 나가 이게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무엇으로 자리 잡는다? 불안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불안감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나랑 실제의 나가 다르면 뭔가 불안하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녹음된 니네들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씨 왜 이러지 목소리가 왜 이러지? 이거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해요. 자, 괴리가 이게 불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불안이 있잖아요. 이 불안이 결국에는
자아를 형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안이 이제 불안하니까 자꾸 이것들을 이제 이 거울과 맞춰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이게 아직 좀 다르다는 이 불안감을 약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이 거울 속의 나가 진짜 나냐 이거지. 이 거울 속의 나는 사실은 진짜 나가 아니잖아요. 그치? 거울 속에 있는 건 그냥 딱 한 컷의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거울 속의 이거 이미지는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나라는 거야. 이게 거울 속에, 자, 거울 속에 거짓된 나이죠. 그치? 거짓된 이미지잖아. 거짓된 자아라고 쓰자. 여기 쓰는 말로 쓰자. 거짓된 자아지. 자, 그러니까, 거짓된 자아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아 형성 있지? 이건 거짓된 자아로 형성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인식 속에 진실한 나가 아니라 거울 속에 거짓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아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불안은 결국엔 자신의 것이라는 건 자신의 인식 속에 자신의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이 아닌 것. 자, 이건 이제 거울 속에 날 거냐, 그쵸? 거울 속에 나. 자, 얘네들의 괴리,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이 불안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 이 불안감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데 이 자아 형성 자체가 거짓된 자아잖아. 그치? 이 거짓된 자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아는 늘 이 불안 속에 있다는 거죠. 그치? 늘 이런 불안 속에 존재하고 있다. 자, 이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상상계입니다. 자, 상상계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그냥 어린 시절에 강아지가 그렇게 처음에 거울을 보면 짖어요. 그게 자기인지를 몰라. 그래서 막 짖어대거든요. 그거 비슷한 거지. 어린아이도 처음에 거울 보면 되게 놀라거든요. 선생님 애기들도 그랬어요. 약간 뭐 그거를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자아를 형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불안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늘 불안감에 떨고 있다. 자, 요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좀 선생님이 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상징계입니다. 자, 상징계. 이거 지우고 할까 봐요. 불안해요. 내가 여기 쫓겨서 쓰는 그게 불안합니다. 자, 이거 멈추면 되잖아요. 그쵸? 내가 굳이, 이걸 굳이 이게 한 칠판에다가 다 쓰려고 하는 노력. 이게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문단서부터 이제 상징계를 설명합니다. 자, 상징계. 자, 상징계는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해서 이 아이가 이제 사회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징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냐면, 자,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 속의 자아입니다. 현실 세계 속의 자아인데, 이 현실 속의 세계 속의 자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언어와 자, 규범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는 이 현실 세계 있잖아요. 그치? 그 중에 이 언어와 규범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타자라고 불러요. 대타자는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시문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우리의 사는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규범인데 그 규범 중에 대표적으로 이 언어, 이걸 우리가 대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굉장히 규범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뭐 규칙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치? 자, 대타자예요. 얘를 대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일단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요구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언어로 자,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언어로 하는데 이게 언어로 해서 자, 충족이 가능한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족이
충족이 되지 않는 요구가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언어로 충족이 가능한 거 있죠?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를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충족이 되지 않는 애가 있어. 언어로 요구하는 걸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구 중에 이 욕구 같은 경우는 언어로 충족이 가능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말라요 이거 있잖아요. 엄마 나 목말라. 이거는 이게 갈증이잖아. 그것도 욕구거든. 이 욕구는 말을 통해서 이 요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거든. 그런데 이게 충족이 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자, 걔를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냐? 얘를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구를 통해서 달성이 가능한 아이를 욕구라고 부르고, 요구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지 않은 애를 욕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욕구부터 조금 좀 자세히 보면은, 이 욕구는 무슨 뭐 갈증이나 무슨 뭐 식욕이나 등등등의 아주 그냥 원초적이고, 자, 이건 결국에 뭐냐면, 자,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인 뭐 수면욕 이런 거 있잖아. 자고 싶어요 이런 거면 자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런 거 자고 싶네요. 예. 자,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예요. 자, 욕구인데 이 욕구는 이 욕구는 이 요구를 가게 돼. 언어를 통해서, 자, 이 언어를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물을 먹고 싶어요. 뭐 배가 고파요.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이 욕구는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이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엄마 목말라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수업하기 싫어요. 엄마 정말로 수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이런 것들. 나도 엄마 있어, 이 녀석들아. 나도 엄마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다고. 나 이제 일 그만하고 싶다고. 자, 그런 거야. 자, 그런 건데, 다만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거든. 엄마를 향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웃겨요. 나이가 들수록 이 엄마가 점점 욕구를 더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덜 충족시켜주죠. 어렸을 때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다가, 그리고서 이제 그 젖을 떼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엄마 어렸을 때 옷을 막 입혀주다가, 나중에는 옷을 너 스스로 입으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향해서 이 욕구를 요구해요. 근데 이 요구가 되는 이 욕구는 그래도 충족이 가능한 애야. 근데 만약에 이 아이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예로 들어볼게. 아이가 요구한 요구가 엄마 나 목말라 물 줘 이랬어. 근데 물을 줘도 계속 울어. 계속 우는 건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이런 요구의 이면에 좀 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야. 그게 충족되지 않은 거거든. 그게 예를 들면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거. 적인 사랑. 그리고 무슨 이것에 대한 지속,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계속 충족이 되겠냐고. 그냥 이런 욕구는 충족이 돼. 근데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이것의 지속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되지가 않지. 그치?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얘는 이 욕구긴 욕구인데 요구될 수 없는 욕구 있죠? 아이씨. 다시?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 욕구긴 욕구인데 요구되어질 수 없는 욕구. 걔를 뭐라고 부르냐?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욕망이라고 부르는데 이 욕망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욕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그래서 요구로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요구로 채울 수 충족이 안 돼요. 그쵸? 요구가 불가능해요. 자, 이런 애들인데, 자, 그래서 이 욕구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냐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이 지속 같은 이게 이제 충족되지 않는, 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충족되지 않는 이 욕망은 나중에는 뭐로 바뀌느냐? 권력욕이나 또는 돈에 대한 욕망이나 혹은 무슨 뭐 부와 명예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걸로 이게 치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치환된다는 것은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은 요구가 이게 충족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약간 불만족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이 불만족은 어렸을 때의 그 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거에서부터 근데 무슨 나이가 한 40 됐는데 뭐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신 넣으면 엄마, 나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막 아저씨가 막 그런 얘기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로 이렇게 치환되는 거야. 나는 이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명예를 가지려고 한다거나 이 욕망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치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대타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등장을 하는 거냐면, 자, 이게 결국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진술들이 있어요. 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타자의 욕망이에요. 욕망이라는 거야. 자, 결국 이 대타자라고 하는 건 언어와 규범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순수한 아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학습된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무슨 뭐 돈, 명예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도 다 언어 규범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야. 이 사회에서 필요하거나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게 되거나 하는 그런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이지. 이 대타자의 욕망은 사실은 그 자체의 욕망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지. 왜? 사회의 요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말로 이걸 좀 바꿔볼게. 욕망은 언어의 종속이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이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욕망을 갖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욕망은 언어의 종속이 되는 거지. 그렇지? 갑자기 무슨 예를 들어서 전 외계인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이 사회에서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저는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저는 뭐 대기업의 CEO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 사회에서 인용되기도 하고 이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규정된 어떤 이 언어와 규범 세계 속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애들이잖아. 그치? 그런 애들을 욕망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결국에 뭐냐면 언어 공동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언어 공동체의 무의식이 작용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건 결국에는 무의식은 대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의식은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문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에 작용한다. 그리고 이런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인간과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나? 인간과 대타자와의 관계. 자, 이거 있죠? 이 대타자와의 관계, 다시 쓸게요. 이 무의식은 결국에는 인간과 대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무의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언어 규범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겠지. 그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것들도 다 이 언어 세계에서 원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바람이 예를 들면 꿈을 꿨다고 생각해봐. 근데 꿈속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송혜교와 데이트하는 꿈을 꿨다고 쳐보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꿈인데. 꿈을 꿨다고 쳐봐. 그거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약간 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의식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근데 그것이 이 무의식의 기저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요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구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세 번째 문단까지 여기가 해설이 된 거거든요. 자, 마지막 한번 실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단의 이제 실제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계는 조금은 좀 이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문단으로 치면 이게 네 번째 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지금 같이 설명한 거거든요. 상징계에서. 자, 그러면 이제 실제계는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 우리 실제계 별거 없어요. 자, 네 번째 문단의 실제계입니다. 자, 이 실제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현실 세계의 질서가 뭐야? 현실 세계의 질서에 충실했던 게가 뭐였어? 그게 이제 상징계였죠?
자, 상징계. 다른 말로 하면 뭐 언어나 이 규범을 약간 초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 실제계는 자 이제 그 뭐야 약간 이게 언어적인 규범 같은 거나 이제 우리 사회의 틀 이걸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시도지. 그치? 이 새로운 시도인데 자, 얘는 그 실제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라캉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실제계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게 올바른 욕망의 방향이다. 올바른 욕망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다 결국엔 욕망과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이 욕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계의 욕망을 추구하는 건 대부분 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상징계의 욕망을 추구하고 살잖아. 송혜교와 데이트하거나 대기업의 CEO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언어와 이 규범 내에 있는 욕망이란 말이야. 근데 이 라캉이 얘기하는 가장 바람직한 욕망은 이 실제계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질서, 현실세계 질서를 초월하는 것인데 이게 깨는 것과 초월하는 건 다른 거야. 현실 세계의 질서를 깨고 뭐 사람을 죽이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초월한 우리가 현실 세계에 다들 갖고 있는 우리가 언어라는 것 때문에 갇혀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동안 우리가 이 규범 체계 내에서 갇혀가지고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추구하자. 라캉이 얘기하는 건 이거야. 그래서 이건 이건 과정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현실 세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징계라고 하잖아. 그치? 상징계의 쾌락을 추구해.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발전시키면 이걸 초월한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계가 되는 거야. 자, 실제계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현실 세계의 쾌락을 초월한 게 실제계의 쾌락을 초월할 때는 고통을 수반해. 오케이? 자, 이걸 고통을 수반해요. 근데 이 고통을 뭐라고 하느냐, 혹은 고통이나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생텀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톰인가요? 왜냐면 톰이라고 써있네요. 자, 생톰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요 개념 정의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 초월된 쾌락을 추구할 때는 뭔가 기존의 질서를 깨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고통이 뭐냐면 이 법칙 체계를 자, 깨는 고통인 거야. 이게 고통이 필요하거든. 자, 그래서 이거를 깨가지고 이 초월한 쾌락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초월한 쾌락을 추구하잖아. 그럼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주의상스라고 하는 거야. 주의상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상징계의 쾌락과 구분되는 실제계의 쾌락은 주의상스라고 부르는데 이 상징계에서 이 실제계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약간 꽤나 이 법칙 체계를 깨야 되게 되면 고통스러워. 이 고통스러운 걸 생텀이라고 부르고 이 생텀을 통해서 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의상스인 거야. 왜냐면 실제계의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생텀은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보면 될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약간 그냥 문장으로 얘기하면 자, 생텀은 자,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네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체가 생텀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상징계를 깨고, 그치? 상징계를 깨고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해낸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칙을 초월한 자기만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어. 이건 뭐 예술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생텀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올바른 욕망이라는 거지. 이 욕망, 그러니까 실제계의 욕망인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거, 그러면서 생텀을 겪는 거, 이게 실제계의 욕망 추구라는 거야. 이게 이제 라캉이 말하고 하는 올바른 욕망의 추구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자, 라캉은
자, 라캉의 견해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거야. 라캉은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얘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무슨 뭐 되게 자율적이라고 생각해.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아?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법칙 체계의 구속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이나 욕망이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이나 또는 욕망, 그러니까 무의식 같은 것도 약간 불안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거야. 이거는 다 타자가 부여하는 거야.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건 상징계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타자가 부여하는 무의식과 욕망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상징계에서는.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촉각을 세우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건 이 우리가 말하는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타자. 그러니까 이 사회. 나를 제외한 이 모든 사회이지 타자가 지배하는 거야. 오케이?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야. 거기서 구조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상징계의 욕망은 이 질서나 규범 체계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욕망은 자 질서나 규범, 그러니까 언어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야.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구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 실제계를 추구해야 돼. 그 속에서 우리는 상징계를 깨야 된다. 얘를 깨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노력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저기서 얘기했죠? 생톰이라고 그러죠? 자, 이걸 생톰이라고 하는데 이 생톰을 해서 결국은 뭐? 우리가 주의상스를 추구해라. 주의상스를 추구하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실제계의 욕망을 추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잘 되셨나요? 정리가 잘 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이게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문제 1번, 2번 인간적으로 하지 맙시다. 1번, 2번 쉽잖아요. 내가 지금 설명한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3번 문제만 볼게요. 자, 이거 르네 지라르의 이제 그 견해가 이제 보기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욕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욕구와 욕망을 구분했던 거 아까 있었죠. 그게 이제 욕구 같은 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설명할 때 욕구는 충족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건 이제 요구를 통해서, 언어의 요구를 통해서 말을 목말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욕망은 그게 그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구로는 충족되지 않는 어떤 것이 그걸 욕망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자, 요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답이 4번인 이유는 라캉은 지라르와 달리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라고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라르도 그렇게 이건 달리가 틀린 거지. 그치?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건 요구를 통해서 달성되지 못한 것이잖아요. 못한 것이니까 르네 지라르와 라캉은 똑같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4번은 그런 얘기가 될 거고 4번 보기도 라캉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건 이제 실제계의 약간 또 다른 한 사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 체계를 깨는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3번에 조이스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사용한 것은 현실 세계의 쾌락 원칙에 충실한 행위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깨고 이 법칙 체계를 깨는 생톰을 해서 주의상스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걸 깨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조이스의 그 보기 글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의 가치기보단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하고 주의상스를 추구한 존재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상스, 이게 이제 이걸 깨는 행위나 이걸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생텀을 통해 주의상스를 추구한 것이니까 얘는 실제계의 욕망을 추구한 거지.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지. 현실 세계의 쾌락 원칙 거기다가 X 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 하시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